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와 주권방송이 공동기획 특별대담 한반도 전쟁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교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한신대학교 이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입니다. 교수님, 그걸만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외교 파트를 전공하시는 교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하루하루가 어떤지 한번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하다. 조마조마합니다. 마치 폭탄이 언제 터질까 하는 딱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교수님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제 결론도 그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판을 자꾸 좀 위험하게 가져가는데 아무튼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엄존하는 현실입니다. 관념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안 끝난 땅,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휴전협정 체제는 전쟁이 안 끝난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안 끝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개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 위기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무개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외교 분야도 사실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혜영 교수님한테 속속들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잘 못 듣는 이야기들까지 거의 사실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 분야를 안 다룹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들, 기자들이 솔직히 무지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짧은 총평 하나 듣고 세상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처음 출범할 때 가치 외교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치 외교. 동시에 뭐 담대한 구상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되게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면은 자기 닥트린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닥트린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렇죠. 없어요.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 개념을 뺏긴 거고 담대한 구상은 북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이미 이명박 정권도 했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복붙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기 컨셉 혹은 정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명확히 정의된 국익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면 당연히 방향을 잃죠. 지금 보니까 그냥 방향을 잃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쭉쭉 끌려다니는, 그래서 일체의 어떤 국익에 대한 그 뭐 새로운 것까지 기대 안 해요. 국익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의가 없는 데서부터 이런 것들이 비롯되는 게 아닌지 해서 조마조마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총평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내놓은 게 없다. 내놓은 게 없고 가치 배경 뺏기고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그래서 아주 좀 조잡한 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밈. 아주 조잡하게 그것도 밈한 그런 외교였다.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외교에 우리 국익, 우리의 정체성은 없고 미국 중심, 한국의 국익 외교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 미국의 국가 이익과 우리의 국가 이익이 일치한다면은 뭐 문제가 없죠. 네. 정말. 근데 일치를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일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키신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근데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게 이제 참 역설적이죠. 그리고 또 키신저도 재미난 말을 한 게 미국에게 적도 친구도 없다. 오직 있는 건 이익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일은 국회 정치니까. 네. 그런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뭘 추구하고 있냐?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해서 키신저가 베트남 전쟁 때 했던 말처럼 미국의 친구가 되는 그 치명성, 그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완벽히 무감각해요. 참 역설적입니다. 키신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미국의 친구에 대해서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이거는 생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죠. 죽죠. 잘못하면. 딱 그 형국이네요. 예, 지금 딱 그 장면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 내지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게 마치 옛날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뭐 명청 교체기, 네. 명에서 청으로 이제 천하의 판도가 바뀌는, 혹은 19세기처럼 서세 동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서양 세력이 밀고 들어올 때 네. 이제 이런 장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내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오늘 교수님의 이 말씀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애껴서의 말 같아요. 방금 이야기하는 미국의 국익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사례를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왜 저렇게 됐습니까? 왜 전쟁이 났습니까? 미러의 대리 전쟁을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전쟁은 우리가 진짜 반민교사를 삼아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최근의 윤석열 정부의 여러 외교적 현안들을 가지고 한번 교수님의 깊은 해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아세안 그리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유교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에 그 순방 외교가 다자 외교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는 다자 외교는 없었고 그곳에서도 한미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그곳에서 11일 날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 내용만 보면은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국 일본만 있고요. 아시아가 없어요. 대륙 봉쇄 같아요. 일방적 미국 따라가기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이 부분 좀 반드시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미국의 인태 전략의 무기, 스스로 무기가 되는 걸 자원한 거예요. 딱 그렇지. 네. 마치 우크라이나가 네.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무기가 된 것처럼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웨포나이즈, 내가 무기가 되어줄게를 자원한, 정말 어떻게 저런 사고가 가능할지 좀 더 경악스러웠죠. 저도. 시청자 여러분,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기원은 말입니다. 일본의 아베가 제창을 하고요.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겁니다. 미국,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받은 이것은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에 총알바지가 되겠다라는 것과도 저는 일맥상통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말은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사실은 이것은 미국이 피 안 묻히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한테 수행시키게끔 하는 그 프레임 같았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우크라이나화죠. 뭐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대리 전쟁의 전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데 언론들은 조용해요. 공포 계기 영화 같은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예.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반중 반러 노골화 공식화인 거죠. 대통령이 가서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반중 반러,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 반중 반러를 외쳐버리는, 선언해버리는, 공식화해버리는. 근데 뭐 말씀은 이제 더 드리겠지만 지금 중국을 반중으로 가는 거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한국 경제 뭐 20% 이상을 수출만 놓고 예. 본다면은 어쨌든 중국에, 그 다음에 엄청난 우리의 돈이 그게 잠겨 그렇습니다. 있는 거 아니고 투자돼 있고 그거를 뭐 아예 버리기로 작정을 했는 건지 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뭐 들고 나왔던 것이 유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 원전하고 유럽은 유럽이고 중국은 중국이다. 방위 산업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유럽 자체는 그 이제 미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네. 그걸 이제 파살 스테이트, 그러니까 봉신, 네. 이게 봉건제 봉건 군주가 있으면 그 밑에 신하들, 그다음 기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유럽도 뭐라 그럽니까? 최근에 뭐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 들어보면은 미국하고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 IRA죠, 그 인플레 감축법.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치포가 따로 있지만은 IRA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죽으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대해서 뭐 미국이 잘해줄 거라고 했어 이외에 어떤 대책도 대안도 단번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IRA라고 하는 것이 우선 만만한 그 미국의 동맹국가, 그 유럽, 그다음에 이 아시아는 일본, 한국을 벗겨먹는 전략이에요. 동맹 궁핍화로 제가 불렀는데 동맹을 동맹 궁핍화. 궁핍화 시켜서 지들이 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유럽도 이제 무역 전쟁하기도 나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칩4까지 덮어 씌웠지 않습니까? 네. 유럽은 또 그거 좀 달라요. 또 우리가 더 열악한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 뉴스에 헤드라인이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어느 언론도 진짜 조용해요. 전반적으로 무지한 것 같다는 느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스에 9시 메인 뉴스의 타이틀로 지금 제가 보기엔 몇 달에 떠들어야 될 문제가 신세계 질서입니다. 예.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포괄적 공동성명이 처음인데요. 반중 반어에 전면합니다. 저는 진짜 걱정이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한중 경제 규모가 경제 무역 규모가 우리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압도적이에요. 당장 반중 반어를 우리가 프놈펜에서 거의 공식화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우리한테 소재라든가 뭐 안 판다 그러면 진짜 난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다못해 우라늄만 해도 전 세계 우라늄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데가 러시아예요. 우리 원자력 발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42%를 공급하는데 42%. 엄청난 거죠. 근데 만일 저기 러시아가 우라늄 공급을 안 해주면 우리 원전 어떻게 할 거면 또 원전 지어서 팔아먹겠다고 그랬잖아요. 뭘 팔아요? 팔기는. 그러면 전력, 차질, 폭등 이 모든 감당 전력은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가스하고 석유가 이번에 EU 쪽에서 뭡니까? 어젠가 결정했잖아요. 네. 그 프라이스 캡 상한가 60달러 하겠다는데 러시아가 뭐라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들 너들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우리 그거 안 팔게.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EU 집행위가 그렇습니다. EU라는 데가 정말 지금 지도부가 문제가 많아요. 어리석어요. 유령들 같아. 네. 자기 일 아닌 것 같아. 자기 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결정은 자기들의. 그런데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답답한데 그런데 그 비싼 일이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값 더 오를 겁니다. 이래 되면 세계 에너지 아주 아수라판이 돼버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이 바보들이 결정을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적인 결정을 해요. 이념적인. 오늘 교수님 외신해 보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 러시아산 가스 유럽으로 미공급 사태가 현실화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망자 수보다 더 올 한 해 한파로 죽게 될 인원이 더 많을 거라고 끔찍한 뉴스를 내놨더라고요.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 사망한 숫자가 10만 명이 훨씬 넘어요. 네. 뭐 우르술라 그 폰데어 라이덴이 그렇게 자기가 밝혀버렸잖아요. 근데 부상자까지 합치면요 사상자는 4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근데 이게 이제 한파 때문에 예. 죽는 수 동사. 10만 명 넘을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름을 주고 불섭으로 뛰어들듯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겠다라는 게 도무지 이게 무슨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이번에 그 전에 나토에 갔지 않습니까? 나토의 정상회담에 그거 참- 업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하던 말이 우리 언론도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 뺏겨 적던데 대통령이 가서 그 규칙 기반 세계 질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제 질서, 네.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우리 뭐 그 이쪽에 학교에서는 줄여가지고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RBO라고 부릅니다. 네. RBO. 그 RBO라고 부르는데 그 RBO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랬을 그래서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기사화 시킨 기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제대로 번역도 못해서 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규칙 기반 질서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나토에 가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인태 전략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게 그러니 이거는 현재 정말 이제 대책이 없는 지경까지. 한마디로 그건 모두 그냥 미국적 세계 질서 앞에 딱 들어가겠다는 거죠. 미국에서 피 안 묻히고 우리한테 모든 덤태기 쉬면서 여기가 저는 그냥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전장태가 되는 것과 전 이퀄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말입니다. 이게 원래 지금 미국이 그 아미티지 나의 예.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예. 20년 동안 걸쳐가지고 지금
부정기적으로 공화당, 민주당이 이게 바이파티즌으로 네. 이 편찬에서 낸 그 논문들이 나오는데 보고서가 걔들 20년 동안 핵심 개념은 그거예요. 일본이 하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대신 중국 대신 최선선에서 경계하고 한국은 서버로 가라. 주니어 파트너로 네. 붙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인 거고.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일본 돈을 대서 중국을 막으라는 거고 지휘는 물론 미국이 하는 거죠. 거기에 이 병력 많은 너희들 한국 40만 명이 넘죠. 우리 병력 이걸 갖다 붙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국제정치에도 감각을 갖고 있으면 저런 뜻인데 하는 걸 알 텐데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 가서 그냥 어젯밤 듣고 외웠던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참 허탈한 웃음인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소위 말해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재앙적 결과로 상승작용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결과에 지을 것들은 이제 반대급부로서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툭툭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미국은 뒤로 빠지면서 우리가 점유가격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또 몰릴 거란 말입니다. 이 상황이라는 게 진짜 저는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은 정말 그게 하고 싶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와서 그렇죠. 니들이 이거 도와주면 우리가 이거 줄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헐떡 벗고 나서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버리면 최소한의 외교적인 레버리지조차도 스스로 다 던지고 포기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한심하다. 한심한 게 아니라 이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한심한 게 아니고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지금 재앙 같아요. 재앙. 외교의 외자도 모른다는 느낌. 우리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 국익을 우리가 스스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해줄게 막 이런 경거망동 천방지축의 외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뭡니까 옛날에 우리 아까 명천교책이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광해를 탄핵을 했는지 이유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교 아닙니까? 그 네. 내용이 뭐냐면은 광해가 감히 강홍립에게 밀지를 내려서 가대 관변 형세 하라고 했다. 가서 대국을 위해서 명을 위해서 싸우지 뭐 형세를 보고 이렇게 살피라고 말했다는 게 탄핵 사유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접안정 당시에 그 사례도 지금 오버랩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스탠스를 정말 잘 잡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정세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방향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어쨌든 세계는 분명한 한 가지는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멀티폴라 다극으로 간다는 의미인데 거기서 이게 어느 쪽이 더 셀지는 아직도 미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니 결정판이 끝이 안 났는데 왜 벌써 뛰어들어가지고 이 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건 향후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한 축이에요. 거기가.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땅덩이 같이 붙어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또 북한 변수라고 하는 걸 안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무모하고 조급한 그리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런 외교를 한다고 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무덤을. 근데 이거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요. 우리가 90년대 김정삼 정권 때 세계화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섭게 봤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세계 대세에 올라탄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화 올라타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투자하고 뭐 어쨌든 차이나 이펙트 덕분에 한국 경제 이만큼 온 거거든요. 저도 세계화를 먼저 비판했지만 자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세 편성해서 꽤 포인트를 올리고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가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고개 쳐들고 막 어느 편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전 하고 싶어다 말씀드린 것을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그쪽이 급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신들이 했던 칩4 이거 보니까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인플레 IRA 같은 감축법 이러다 우리나라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못해 한번 이렇게 해도 될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우리 국익은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도적으로 미국 입장에 서서 게스라이팅 돼서 그렇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이것도 한 번씩 반드시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청와대에서 5년간 남북관계 외교 쪽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외교의 이걸 보면 말입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나가면은 2달 전부터 상황만 돌리고 현지에 있을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귀국해서 5일, 일주일 정도 끝나야 우리가 팀이 해체됩니다. 뭐냐면은 전혀 못 들었던 상황이 있는데요. 한미일 정상이 만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단 취재자가 없었어요. 프놈펜 공동성명 외에는 공개된 게 없어요. 순방에 다녀오면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총리라도 누구라도 외교부 장관이라도 공식 기자단 브리핑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프로토콜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이거 지금 한미일이 이 형국에 뭔가 좀 숨겨야 될 게 있었나? 뭐지?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이게 그 정상회담급이면은 말로 주고받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해야 돼요 또. 그렇다면 그 프로토콜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기밀로 분류돼야 지금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미 번역도 우리말로 뭐 영어로 다 번역돼 있을 거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래서 이거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문서 말고 외교라는 게 어디 뭐 거기에 써 있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과연 이면으로 일종의 이면 합의일 텐데 예. 외교적으로 그건 외교 상당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뭘 이면 합의했냐? 뭔가에 대해서 우선 왜 국회에 또 이렇게 아무 말도 없는지 좀 더 의문이고 아마 그 이면 합의를 했으면은 그렇겠죠. 반중반도를 선언해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미일이 서로 협력 계속 협력이란 말은 아직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준 군사 동맹의 방향으로 우선 방향을 잡혀 있으니 그리고 이걸 어떻게 더 단계적으로 더욱더 고도화 성숙화 시킬 건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건지 그다음에 아마 뭐 경제 프레임워크 그 이야기도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면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시청자 여러분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어떤 거냐 정상회담 갔다 오면은 분명히 국내 알 권리 차원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나 양해각서 이런 것들은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분명히 뭐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하는 그런 형국이었으면은 군사적 측면에서라든가 많은 부분 분명히 깊은 대화가 있었을 텐데 이것들을 공개할 수 없는 무언가 오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라든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불러가지고 확인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정말 대통령이 갔다 왔는데도 우리 국회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지적도 없고 도대체 이건 또 뭔지 무기력해요. 예. 그다음에 언론 우리가 뭐 기대할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그런데 의뢰 있다 하던 것들도 안 하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는 마치 모든 게 좀 무슨 미국에 빠져드는 주체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다들 손 놓고 있는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번 동남아 다자외교를 했지만 사실 다자외교 없었습니다. 그냥 한미 이런 거 있었는데요. 아태 인태 전략이라는 게만 딱 하나 남습니다.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천명했다라는 건데요. 방금 우리 이혜영 교수님께서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은 뒤로 빠지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전략을 짜고 한국은 그 일본의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전략에 서브로 들어가는 구도를 지금 요구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마 그 10중 8구 맞을 거예요. 이것을 윤석열 정부는 하겠다라는 데 스스로 관련해서 얼마 전에 관함식, 일본의 전범기가 휘날리는 그 관함식에 기시다 수상이 타고 있는데 대한민국 해군이
그 선견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 그때 막 눈물 밤에 자다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팔로제를 받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갑자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해군이 우길기 아니고 전범기 아닙니까? 전범기. 거기다 거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물론 다른 이름으로 이미 오래전에도 뭐 제주도 한참 밑에서 같이 훈련다고 한 건 있는데 관함식에 가서 일종의 뭐랄까 막 심리적 마지노선을 깨버린 거예요. 이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일 군사동맹 쪽으로 방향을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남아있는 과제가 지소미아 그 다음 단계가 예. 악사 아닙니까? ACSA라고 그러는데 그게 군수, 상호 네. 군수 지원 협정. 악사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 병력의 공동 운용이니까 그 군사 동맹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정액을 옹호했어요. 이것도 그렇죠. 유사일의 처음이에요. 모든 게 예. 그야말로 거꾸로 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내용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미국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가지고 일본이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입속에 혀처럼 굴어버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이 지금 초계 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나토 회의의 핵심이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네. 러시아를 일단 뭐 가장 현재 당면한 적으로 규정하는 건데 그런 다음에 나토를 아시아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중러가 힘을 연합해가지고 지들도 여기 초계 비행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본이 군비 강화에 나섰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거를 한국 대통령이 왜 이 이야기를 일본 보고 군비 강화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나중에 미국이 지휘하고 일본이 본토에서 그다음에 한국은 제일 앞에 전선에 나서서 쫄로 네. 스스로가 쫄이란 이야기죠. 이거는 실제로 그런 형국이고요. 그러니까 참 실은 위안부 합의가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얼마나 큰 발목을 잡았습니까? 이거는 그 지금의 형국은 그건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소미아 할 때도 저도 뭐 국회에서 토론하러 가서 발표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한미일 관계에서 약한 고리가 한일인데 네. 한일 관계를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게 5대 쟁점인가 그때 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예를 들어 독도 문제도 있고 네. 교과서도 있고 징용공도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쉬운 게 위안부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요거를 자르고 끊고 넘어가자. 네. 넘어가서 어쨌든 한일 관계 영토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 아미티지 보고서 자식을 써여 있어요. 오래 걸리니 쉬운 것부터 해결해서 빨리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해서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만들자는 게 얘들의 전략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트렌드대로 쭉 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드린 것처럼 심리적 저항성조차도 무너져 버렸고 예. 그리고 언론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현재. 진짜 언론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하나씩 둘씩 이제 지뢰를 마치 제가 하듯이 한일 관계라고 하는 가장 약한 고리를 이제 튼튼히 묶어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은 이 현 윤 대통령 임기 안에 완성하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전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끝끝내 한미일 북중러 묶어서 이 한반도를 결절점으로 구도를 만들어서 전장터는 이 한반도가 되는데 모든 호구짓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호구짓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장터가 실제로 된다는 문제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십만 명이 사상자가 나는 네.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시체 공급국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일본이 이걸 얼마나 노리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이 역사가 진짜 이래도 되나?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약화시키는 게 자기 외교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화시키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서 군비 지수를 많이 하게 만들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인명소상까지 만드는 것.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약화시키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당시 합의했을 때 가장 먼저 당시 아베 총리가 그렇죠. 한반도 종전선언 반대한다 그랬었어요. 참 당시에 저렇게 정말 대놓고 속셈을. 네. 그런데 지금 형국이 어떤 거냐? 분노가 그래서- 종전선언뿐 아니라 이들은 한반도의 전쟁을 기획하겠구나 생각이 진짜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여기 동맹화 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이제부터 막 붙이면서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판 인텐이 뭐 네. 포놈펜 선언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그냥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내용 무슨 없어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까 나토 정상회담 가서도 규칙 기반 세계 질서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치 동맹 이런 뜻을 모를걸요 아마. 모르고 그러니까 과연 누가 대통령한테 이런 걸 입력시키고 있는지가 저는 이제 궁금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든 자들이 또 누군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이제. 철저하게 미국적 이해관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고 한마디로 그들의 목적은 현상 유지로 본다라면은 한반도의 남북의 적대적 전쟁 체제가 영원히 유지되는 분단 체제 네. 그것이 전략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자는데 아니야 적대적 분단 체제가 답이야. 이게 지금 미국적 이해관계하고 일본의 이해관계가 그렇죠.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남북을 이간시키는 거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쓴 기술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쟁이 나기 전에 끊임없이 돈바스 지역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안과 우크라이나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네. 그 미국이 시킨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요. 결국은 돈바스를 고리로 해서 러시아를 전쟁에 끌어당기고 유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나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은 다른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김건희 씨가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오른손 팔짱을 끼고 딱 그 사진 하고요. 그 사진 딱 볼 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바이든만 잡으면 된다. 바이든만 잡으면 모든 게 오케이다. 라는 생각 연장선에서 그 사진이 생각났었어요. 나토 정상회담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 쫙 들어오니까 악수를 손을 내밀었다가 노루가 악수죠. 바이든이 쭉 가다가 이렇게 악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막 얼굴이 그 비굴함에 나는 바이든만 잡으면 돼. 이 두 사진 딱 얘기 다 했더라고. 외교 현장에서 매우 보기 힘든 그런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진은. 매우 희귀한 사례를 이제 저는 만든 셈이죠. 부끄럽고 속된 말로 얼굴이 발렸는데 그 민망함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근데 민망함은. 그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교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발장을 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외교 현장에서 있을 수가 사실 없죠. 그런 걸 저도 본 적이 없으니. 한마디로 그냥 외교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진을 보고 경악하면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천박하기는 이게 전문 외교관들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정말 매우 희귀한 관계가 우리 국민들에게 선사를 해준 셈이죠.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속이 아닙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말입니다. 예.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교수님 이번 순방에서는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윤 대통령은 뭐 A 하는 말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거기에 대응해서 늘 했던 이야기죠. 한국이 좀 더 남북관계 적극 개선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오버랩되는 게 많죠. 옛날에는 이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 역할론 같은 경우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중 회담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을 해요. 문장이 아주 이상한데 직역을 하자면 중국이 노스 코리아를 컨트롤하는 거를 그것이 확실한지를 그게 맞는지를 맞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문장이 이상해요. 진짜 완곡하게 It 얘기했네요. is difficult that I am certain 본인 잘 모르겠다. 나 확신 없다. China can control. 진짜 하고 있는지. can control North Korea. 중국이 북을 통제할 수 있을 건지라고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문장이 아무튼 그런데 그 말은 시 주석한테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모속에 북핵 미사일. 바이든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때고 시 주석 입장에서는 할 수도 없고 네. 우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한다고 해서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 아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고 나와서 문장이 아무튼 뭐 이상해요 보니까. 애매하네요. 이거. 중국 역할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미 철진한 이야기를 한참 끝난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고 근데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미국이 그거 말고는 다른 레버리지가 없구나 하는 카드가 걸 없어. 고백하는 거죠. 맞지? 네. 정확히 보시네.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정세를 쭉 보면은 중국에서 코비드 시위 나왔을 때 바로 미국 애들 들어가서 밑에 물론 깔려있던 망들을 아마 동원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에서 히잡 시위하잖아요. 네. 또 돈 대주고 네. 또 부추기고 계속 하는데 북은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NED가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CIA는 또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주로 암살 뭐 네. 이런 걸 하는 거고 NED가 들어가서 그런 공작을 하는 건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네. 근데 북은 그 망이 안 돼요. 구축이 안 되니 네. 우선 그런 방법이 없고 CIA는 NED를 통한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무력으로 어쨌든 해보려 해도 어쨌든 핵 보유국이잖아요. 미국이나 저거나 어쨌든 올해 초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전 세계 핵 보유 현황을 보니까 북이 한 20개 정도 보유한 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던데 그렇게 어쨌든 핵 보유국이라는 거죠. 이거는 무력으로 붙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밑에 스파이나 심어서 전복 정권을 해서 레짐 체인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무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국이 이렇게 우리 그런 관계 아니다. 네. 그걸 이제 고백을 해버리고 그러니 그 낡은 버전을 또 여기 가서 그러니까 또 시 주석이 이 말도 낡은 버전이에요. 벌써 한두 번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20년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미국이 늘 중국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좀 확대해서라도 북을 좀 컨트롤해달라, 제어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수십 년간 했는데 중국은 그때마다 우리는 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즉 우리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사실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북에 대해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했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도 중국 역할을 이야기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시진핑 주석이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교수님 말씀은 미국이 우리가 북측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기 고백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중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또 연장해 보면은 도널드 구레거 전 주한 미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고록을 보면 이 도널드 구레거가 1951년도에 일본 CIA 출신인데 일본 대사관 근무하고 한국 오고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이 회고록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다 대상으로 다 작업을 했는데 유일하게 항상 휴민트든 뭐든 전혀 100% 실패하는 곳이 북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회고록이 나와요. 아마도 그런 답답함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툴 혹은 레버리지가 없다. 전혀 없다는 북한 레짐 체인지를 도출할 만큼의 그리고 어쨌든 이 핵도 가져버렸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자 사실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접근 방법이 미국의 접근 방법과 같을 아무런 이유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비핵화 의제를 이미 끝난 의제를 또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이 저희 안보보좌관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하고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그러니까 진지하고 지속적 대화를 아무 전제 없이 할 용의가 우린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조금 더 뛰어나가더니 대북 제재 또 이야기해요? 뉴 라운드
대북 제재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근데 상호 충돌되는 이야기를 두 개의 이야기를 똑같은 순간에 무슨 갈라진 혀도 아니고 그 말은 근데 미국이 어렵다. 지금. 미국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자기들이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레버리지가 없다는 거. 저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 30년간 북한 이 비핵화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적대적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 나버렸어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핵화 정책은 진짜 평화 정책이 맞나? 비핵화 정책은 그냥 비핵화 정책일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비핵화를 앞에 거두고 선비핵화 후 평화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이 선비핵화 후 평화 전략은 한반도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었다. 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평화, 선평화 후 비핵화가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싶어요. 제가 그 말씀은 굉장히 동의하는 게 그래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통일부 없애자 이제. 그래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참 얼마나 답답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뭘 할 거냐 앞으로. 방법은 있다. 평화공존부를 만들자. 그러면 통일부 할 일이 많을 텐데 하다못해 통일부 장관이 철책 안에 들어가는 것도 유엔사 소위 있지도 않은 유령 군대인 유엔사 사령관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평화의 문제를 이제 혹은 통일의 문제를 공존의 문제로 볼 때가 이제 왔다. 참 의미 있게 한번 방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통일이라는 것이 평화의 수십 년 과정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분단의 가장 본질적 속성이 전쟁 상태 적대 관계입니다. 통일의 가장 본질적 속성도 평화입니다. 사실은 통일부가 평화협력보다는 오히려 다른 짓들을 많이 했죠. 갈등을 조장하고 해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이지만 어떻게 해안을 하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통일을 안 되게 만드는 참 민망한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이 그것도. 공존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지금 통일이 해야 될 작업이다. 핵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미국도 못 하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비핵화는 이미 아웃 오브 데이트, 유효 기간이 너무 만료된, 너무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비핵화를 하고자 했던 목적 자체가 평화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한 비핵화였다면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 말고도 남북 교류 협력,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종전, 평화협정 참 많은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비핵화만 떠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비핵화에 함몰돼 가지고 전체 평화가 실패해 버렸습니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퍼스펙티브, 즉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저는 공존의 패러다임을 한번 세워서 그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할 일이 너무 많지 않냐.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전과 다른 엄청나게 완전히 질적으로 구분된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진 게 세계 정세가 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북은 과거처럼 남북 대화라든지 혹은 북미 대화에 목맬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동인 자체가 모티베이션 자체가 사실상 소멸되었거나 아니면 매우 약화됐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 조건에서 우리가 이걸 중국을 통해서 뭘 한다든지 의미 없는 완전히 의미 없는 이야기. 아마도 중국은 속으로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바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또 그 진짜 이야기 말뜻을 하냐. 모르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큰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비핵화 정책은 잊어버려라. 이제 진짜 목적인 평화를 이야기하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핵화 말고 할 게 진짜 많단 말입니다. 남북이 합의했던 교류협력, 인적 사회문화 교류, 체육, 예술, 경협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터전만 마련되면은 시나브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비핵화 패러다임에서 평화의 패러다임, 남북 교류 협력 패러다임으로 바꾸자. 남북이 만나면 그것이 통일이다, 평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정세가 가장 질적으로 확 바뀐 게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라시아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중러가 지금 현재 중러가 진짜 크게 그 세미 얼라이언스 단계라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 동맹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군사 연습도 같이 하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 이쪽이 막 자꾸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이번에 보스톡 그러니까 동방 뭐 군사 훈련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때.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정학적 구조 변동 혹은 글로벌 지정학적 구조 변동이라고 이 완전히 뒤바뀐 이 국제 정세, 세계 정세 속에서 북은 새로운 기회의 창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럼 이제
야, 이제 우리 러시아로 들어가자. 중국으로 또 들어가자. 중국에 1대1로 올라타자, 거기에. 혹은 지금 러시아 외교 정책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 뭐냐. pivot to the east.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동쪽으로 간다. 그리고 남쪽으로 간다. 할 때 동쪽 끝에 러시아 끝하고 북은 같이 있잖아요. 붙어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위성사진 보니까 러시아의 그 마지막 기차역하고 네. 거기에 이미 철도가 북한 열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가서 왔다 뭐 갔다 합니다. 왔다 말씨로 왔다고 예. 하는데 모르죠. 뭘 했는지는. 이 시기에 남북이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국익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선택은 스스로의 지정학적 그 폐쇄성 예. 혹은 그 어떤 도서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섬이 돼버렸잖아요. 그 완전히 어떤 폐쇄. 그 고립된 섬으로서의 예. 예, 스스로의 자기 고립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지정학적 끄트머리에 무슨 맹장처럼 붙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면 지금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 이란이 서로 전략적 협력 단계를 와 있고 그런 속에서 완전히 지금 판이 바뀌는데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남한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북은 오히려 얼마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땐 북은 지금 막 호기입니다. 호기입니다. 완전 운동장을 발견한 거예요. 운동장. 예전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미국 주도하는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따라갔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오히려 갈라지고 북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가 든든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뭘 해도 유엔 안보리는 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통안 아무것도 됩니다.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교적 자충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은 오히려 굉장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요. 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걸 제가 아까 명천교축이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했는데 얼마 전에 좀 보니까 뭐 TV 프로그램인가 장수왕이 또 그렇게 외교를 잘했답니다. 보구려. 예, 네, 그러니까 보구려. 그것처럼 지금 줄 잘못 서면요. 아차하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쌓아 왔던 거 다. 네. 그리고 미호나 고나 이제 우리가 핵 보유국 북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지. 네. 비핵화 가능하지도 않은 비핵화를 미국 끌어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때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끝났어요. 자, 방금 이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교수님은 이미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뭐냐? 미국은 인도태평양 패권 강화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도 공세적인 강대강 기조를 계속 심화시킬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북미 관계도 미북 관계로 갈 정도로 친미 일변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강한 친미 행보가 한반도 정세 약화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우리 이행 교수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만 보면 보이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국의 정치 계급 혹은 정치 엘리트들도 지금 제가 이런 추세를 계속 간다면은 정말 문제인데 여야를 떠나서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까지 구조 변동을 하고 있는데 푸틴의 표현을 빌자면 지각 변동, 텍토닉, 예, 지각판이 이동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격변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아무 말도 네.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번에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이미 한국판 인태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지난 11월 초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CM에서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배치. 이거 그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 한미 국방장관이 1년에 한 번씩 연례안보협의회를 합니다. 거기에 많은 결정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은 미국의 전략무기. 여기 전략무기를 하면 핵 항공모함, 핵 폭격기, 핵 전투기, 핵 잠수함. 이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 영공 영해 땅에 상시 배치 수준에서 순환 배치된다 그랬었어요. 이 말은 말입니다. 상시 배치도 참 치명적인 문제인데 상시 배치 수준에서 순환 배치된다는 이야기는 여기를 거쳐서 다른 데로 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장터가 그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전략의 전장터가 한반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찔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확장 억지 예, 혹은 확장 억제 뭐다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확장 억지라는 거 하는 걸 이제 해우산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그 말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영어 표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extended deterre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뭐 그냥 하던 거 그냥 한다는 이야기예요. 북이 핵 보유기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본다면 그 확장 억지 개념의 핵심은 북이 쏘면 우리가 가서 대신 쏴줄게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세계 전략 개념을 좀 바꿔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주둔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게중심을 확 순환형으로 바꾸면서 리모트형으로 뭐냐면은 지들은 가만히 있고 니들이 가서 싸워. 네. 우크라이나처럼. 대신 우리가 돈하고 무기는 대줄게. 지휘부 있고 우리가 우린 그 대신 지휘는 지들이 하고 이게 리모트형으로 원격형으로 바뀌면은 굳이 뭐 전략자산을 돌리건 주둔시키건 네. 관계없이 원격으로 얼마든지 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 전략자산 중에 어떤 거를 여기 갖다 놓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권도 없어요. 우리는 결정을 없습니다. 네.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토형 핵 공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미국은 핵 공유 안 합니다. 유럽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핵무기를. 그거 말고 다른 나라들이 그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핵 발사 스위치를 누를 때 그럼 같이 누르자고요?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죠.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그런데 한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확장 억제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북이 쏜다해서 이거를 같이 눌러요? 그 사람들 머리에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하면 확장 억제, 확장 억제. 그게 마치 큰 거나 되는 것처럼 확장 억지가 이야기되는 과정 자체는 분단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고 남북의 말이죠. 적대 관계가 계속 심화된다는 것이고 그냥 미국과 일본은 그 말들만 하는 것만으로도 자국의 국익들은 다 극대화되는 것이고 우리만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게 호구짓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장터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게 문제는 제가 본 견지에선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어쨌든 미국의 국익은 현재 패권 유지에 있지 않습니까?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헤게모니 유지에 대한 방해가 되는 게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고 제일 주적은 중국이죠. 중국하고 러시아고 그다음에 이란이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북인데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재 유럽 정세는 아메리카 인, 러시아 아웃, 독일 다운. 결론은 그러죠. 딱 그거거든요. 현재. 그렇다면은 패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다음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지금 미국의 그 힘으로 군사력 포함해서 두 나라 내지 세 나라 내지 네 나라를 동시에 안 됩니다. 이건 안 돼.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잡은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잡은 게 러시아고 이게 뜻대로 지금 안 돼가고 있고 지금 돈은 많이 벌었지만 군사적으로 러시아는 전혀 약화되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중국 그 뭐지 대만 통해서 한번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전쟁이 또 오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두 개 내지 세 개의 강대국과의 전쟁을 미국이 혼자서 동시에 한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은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통상전, 재래전, 그러니까 뭐 이거 핵을 뺀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스파이나 NED를 통한 레짐 체인지 이것도 안 통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그러면 북과의 전면적인 어떤 그 군사적 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냐? 저는 아니라고. 전혀.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긴장 수준을 조율하고 조절해 가면서 자기들 실리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고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그럼 일본도 그거 따라 붙겠죠. 적정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그러면서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네. 지금 요 지점에서 말입니다. 방금 우리 시청자분들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전제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좀 위험하다고 보는 판단이 이 점입니다. 뭐냐? 미국은 지금 북측과는 뭐 없이 그냥 좀 뒤로 미루고 한반도에 계속 올 8월, 9월 미국의 전략무기 들어왔던 것들은 사실은 대중국 압박 전략의 시위라고 좀 보지 북을 압박했다고 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입니다. 북은 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세적 강대강 전략인데 향후의 판은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처했기 때문에 북이 오히려 공세적으로 미국을 계속 자극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지가 없어요. 미국은 계속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북은 반드시 이번에 결정나자. 전쟁이냐 평화냐. 결국은 평화를 강제로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이게 저는 위기를 고도로 올려버리는
북측이 어떻든 전략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주 전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 보는 게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만일 미국이 이번에 자 너희들도 이제 한국판 인퇴했으니 오케이. 그럼 우리가 좀 그래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 네. 갖다 놓게 북경까지 커버되는 조미가경이죠. 뭐 그러면 뭐. 정말 그러면 아수라판 되는 거죠. 북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라판이. 2017년도에 괌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거의 거점. 그렇죠. 예. 그 주변 공해상에다가 네 발을 쏜다고 했다가 그걸 안 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하와이 인근 공해상이든 어디든 이 모두 강대강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하면서 하게 될 때, 보내게 될 때 미국이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은 못 참을 거예요. 당연히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우리는 몇 시에 하와이 인근 어디에 쏘았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성토할 거예요. 막 유엔 불러가지고 막 할 거란 말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공세를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행보로 갈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걸 상정하고 북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할 겁니다. 결국 그래서 결론이 갈 거예요. 어떻게든 끝장을 내겠다라는 게 북측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견제 이 네. 정부가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러면 네. 어쨌든 전 그래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네. 현재 반중 반러 반이란 또 뭐 기타 등등 현재 이 글로벌 갈등 구조 글로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 북한은 별도 변수로 네.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에 오히려 북쪽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았다 그렇죠. 보고 오히려 긴장을 더 에스컬레이션 시킬 때 네. 텐션을 그러면 미국이 언제까지 갈 거냐 넘 부분에서 미지수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회색 지대죠. 그 부분은 아직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예. 그 회색 지대가 저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아마 러시아도 러시아가 북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못하는데 중국도 러시아도 아무도 못합니다. 못하는데 다만 중국 러시아는 그 형국이 되면 더 못하게 지켜볼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북이 더 강도하게 치고 나가서 미국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까 말씀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국도 중동도 그 많은 다층적인 전쟁을 못한단 말입니다.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러시아, 중국은 흐뭇하게 지켜보지 않겠는가. 가능한 이야기죠. 동시에 복합 전쟁 예를 들어 두 개의 큰 전선을 미국은 현재 유지할 수 절대 없습니다. 단극 체제가 이제 저물고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지 아직 모르겠는데 네. 하지만 한 가지 경향성만 분명하죠. 단극 체제는 현재 무너지고 있어요. 질서 재편이라고 하는 과정이니까 그래 본다면은 이 질서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테 분명히 기회예요. 이건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거죠. 예. 그 속에서 그렇다면 이 미국과의 북미 관계를 북 스스로가 어떻게까지 보는지는 이제 그게 제가 포인트고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동의하면서 어디까지 북이 그렇다면은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미국이 어디까지 이거를 인내를 할까요? 그 지점이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지을 시간인데 이 내용이 마무리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북미의 전략적 충돌 지점이 고조된다라는 것, 미국 전국의 전략 경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엄청난 큰 사변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세계 질서가 패러다임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현실적인 상황이다.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뭔가를 택했어요. 지금 전혀 거꾸로 가는 여기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교수님의 바람, 교수님이면 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라는 것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략적 자율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 일단은 현재 그렇다고 제가 스위스처럼 영세중립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현재 전략적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의 이 친미 지형을 그 중립 지형이랄까 중립 지대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 방향으로 한국 외교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교수님과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걱정도 똑같습니다. 전쟁 위기는 엄존하고 있고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자체가 참 목불인견이다. 이건 무개념, 무지를 넘어서 무개념. 아무 정신이 없는 것 같다. 대한민국 외교에 미국 국익 중심의 외교가 있고 우리는 그 뭐 호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것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현실이니까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에 많은 인사이트 있었습니다. 비핵화 정책은 이미 끝났다라는 지점도 그랬었고요. 여러 다양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 정도로 들으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던질 수 있는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존이라고 하는 화두를 네. 다시 한번 좀 다 같이 좀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다른 출로가 없어요. 그 핵 가진 북을 무슨 병자 취급이 할 게 아니라 같이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 네.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지를 네. 어떻게 하면 비핵화를 할 것인지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지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도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 땅, 한반도입니다. 전쟁이 못 끝난 땅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가 엄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플러스 북은 이 상황을 아주 공세적 강대강 전략으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지점이 충돌하는 형국이 지금 현재의 전쟁 위기입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적대 정책들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평화의 공존의 지혜는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으면 됩니다. 정치 권력은 안 하겠다고 하죠. 시민사회라도 그 해법들을 인식의 공유 차원에서 먼저 넓히고 지혜들을, 평화의 실천들을 계속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족위원회와 주권방송 공동기획 특별대담 두 번째 외교 파트였는데요. 함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